한국을 ATM으로 쓰겠다는 오만한 판단. 그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쿵 무너졌습니다. 분담금을 깎고 기밀을 빼돌리고 식용유로 전투기 값을 떼우려 했던 나라. 5개국을 돌아다니며 쇼핑했지만 전부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그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통령이 직접 서울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230억 달러 방산 대국으로 떠오른 한국 앞에서 인도네시아가 무릎 꿇어야 했던 충격적인 이유, 그리고 55년간 숨겨온 한국의 치밀한 역전의 실체까지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 한마디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서울의 한복판, 한국 국방부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거든요. 한국 측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더니 문을 향해 걸어갔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저희 제안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제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국장은 문고리를 잡은 채 짧게 대답했죠. 인도네시아와 논의할 사안은 더 이상 없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텅 빈 회의실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죠.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제안서가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분담금 원상복구안, 추가 투자 계획, 기술협력 재개 방안. 밤새 준비한 서류였습니다. 단 한 장도 꺼내보지 못했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더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기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갖춰 입은 외국인들이었죠. 한쪽에는 폴란드 국기 배지를 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옆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이 보였습니다. 맞은편에는 호주 국방부 관계자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전부 한국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줄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겠습니다. 이 결말부터 보여드린 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어떤 선택들이 저를 이 복도에 세워놓았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하니까요. 제 이름은 위자야 쿠스마입니다. 올해 57이고 인도네시아 국방부 방산획득국 국장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과거형이죠. 지금은 아닙니다. 왜 과거형인지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30년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무기를 사들이는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군에서 시작해서 국방부 관료로 전환했고 세계 각국의 무기 전시회를 돌아다니며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라팔 브리핑을 받았고 미국에서 F-16 도입 실무를 했고 러시아에서 수호의 계약을 따냈죠.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동남아시아의 무기 슈퍼.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불렀어요. 저는 그 별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고요? 무기는 사는 겁니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좋은 조건에 골라서 사는 것. 그게 저의 철학이었고 인도네시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제 인생을 망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카르타의 밤은 언제나 덥고 습했죠. 에어컨 바람이 서류 위를 스치고 있었고 저는 사무실에서 내년도 획득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국장님, 한국에서 공식 제안이 왔습니다. 부국장 안디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펜을 돌리며 대답했죠. 한국이요? 무슨 건입니까? 전투기 공동 개발입니다. KF-21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인도네시아의 파트너 참여를 제안해 왔습니다. 비용 분담하고 기술 이전받는 구조입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예, 4.5세대급 다목적 전투기라고 합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지만 눈을 감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반도체 만드는 나라죠.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듭니다. 인정합니다. 제조업은 잘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전투기는 다릅니다. 전투기는 국가의 체급이 필요한 물건이에요. 미국이 만듭니다. 러시아가 만들죠.
프랑스가 만들고 중국이 만듭니다. 그 목록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안디, 내일 아침에 보고서 올리시오. 제안 전문하고 기술 개요서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예산안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다른 숫자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공동 개발, 비용 분담, 기술 이전. 저는 입술을 핥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한국의 기회가 아니라 우리의 기회요. 그 순간 저희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아주 비열한 계획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걸 교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적이라고 생각했죠. 30년간 무기를 사온 제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파는 쪽이 을이고 사는 쪽이 갑이라고요. 한국이 우리한테 같이 만들자고 했다는 건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필요로 하는 쪽이 을이에요. 그리고 을한테는 조건을 정해줄 수 있죠. 저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카르타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죠. 빌딩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 재미있군요.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잣말에는 비웃음이 가득 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장성과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죠. 에어컨이 3개 돌아가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제가 준비한 전략 보고서가 화면에 떠 있었죠. 제목이 이랬습니다. KF-21 공동개발 참여 전략안. 최소 비용, 최대 이익. 국장, 한국 측의 제안을 정리해 주시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죠.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개발 비용의 22%를 분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약 2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2조 4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무겁게 느껴진 거겠죠. 그 대가로 우리가 받는 것은 핵심 기술 이전, 시제기 일대 제공, 현지 생산 권한, 그리고 KF-21 완성 시 공동 개발국 지위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죠. 국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양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은 전투기 독자 개발 경험이 없습니다. T-50 경전투기를 만들긴 했지만 그건 록히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겁니다. 독자 설계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둘째, AESA 레이더와 스텔스 설계를 동시에 구현하려면 미국도 15년이 걸린 기술입니다. 한국이 이걸 10년 안에 해낸다. 성공 확률은 8% 이하입니다. 셋째, 엔진입니다. 전투기 엔진을 자체 생산하는 나라는 세계 5나라뿐입니다. 한국은 그 목록에 없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제가 만든 차트가 떴어요. 세계 주요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률과 지연 기간을 정리한 겁니다. 미국의 F-35는 7년이 지연됐습니다. 예산이 수백억 달러 초과됐죠. 유럽의 유로파이터는 20년이 걸렸고 러시아의 수호이 57은 아직도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투기 개발의 현실입니다. 세계 최강 대국들도 이 모양인데 한국이 해낸다고요? 장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흥미롭다는 얼굴이었죠. 그러면 국장은 참여하지 말자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핵심이었어요. 아닙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방식으로요. 우리 방식이라면?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어둔 문장이 화면 가득 채워졌죠. 참여하되 비용은 최소화한다. 기술은 최대한 확보한다. 실패하면 손절하고 성공하면 올라탄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장성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정확히 준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꼽으며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첫째, 분담금을 깎습니다. 22%는 절대 안 됩니다. 절반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둘째, 납부 일정을 최대한 늦춥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돈을 묶어두는 겁니다. 셋째, 기술 접근권은 선확보합니다. 개발 데이터에 우리 인원을 파견시켜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가져옵니다. 장관이 팔짱을 낀 채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죠. 장관님, 한국은 지금 국제 공동 개발이라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빠지면 그 명분이 사라져요. 명분이 없으면 예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한국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의리갑한테 조건을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 장관이 웃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웃음이었죠. 좋습니다. 국장에게 맡기겠소.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올 때 등 뒤에서 장성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긍정적인 톤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어깨를 펴고 한쪽 입꼬리를 올렸죠.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서울이었죠. 한국 측 대표단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지한 얼굴들이었어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펜을 꼭 쥐고 있었죠. 이 프로젝트에 진심인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진심을 이용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협상은 3일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매 세션마다 조건을 바꿨어요. 하루는 기술 이전 범위를 문제 삼았고, 다음 날은 분담금 산정 기준을 뒤집었죠. 한국 측 실무진의 얼굴이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셋째 날 오후 저는 핵심 카드를 꺼냈습니다. 분담금을 조정하겠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물었죠.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옆에 앉은 안디에게 눈짓했습니다. 안디가 서류를 밀었고 한국 측 수석이 그걸 펼쳤죠. 1조 8천억 원 감액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측 실무진 한 명의 볼펜이 테이블 위에서 또르르 굴러갔어요. 아무도 그걸 줍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상대방이 충격받는 표정을 보는 게 쾌감이었습니다. 30년간 협상을 해오면서 체득한 기술이었죠. 상대를 흔들면 조건이 유리해집니다. 결국 한국이 양보했습니다. 원래 22%였던 분담률이 얼마까지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5.8%입니다. 22에서 5.8로요.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날 저녁 자카르타 주재 한국 대사관 근처 레스토랑에서 우리 대표단은 만찬을 했습니다. 뷔페였어요. 고기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국장님, 대단합니다. 22%를 5.8%로 만들다니요. 안디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웃었죠. 한국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걸 알면 협상은 어렵지 않아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승리의 분위기였죠.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불빛들은 그저 을의 나라가 밝히는 조명일 뿐이었죠. 협상의 승리에 취한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죠. 어느 날 정보 담당관이 조용히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닫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국장님, 한국 측 기술 인원 중 접근 가능한 대상이 있습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어떤 수준의 정보입니까? KF-21 개발 데이터 일부입니다. 설계 도면과 시험 비행 분석 자료요. 저장 매체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보 담당관의 눈을 봤죠. 떨리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문제 없습니다. 진행하시오. 1초도 안 걸렸습니다. 망설임 따위는 없었어요. 왜냐고요? 어차피 실패할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실패할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좀 확보해두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보험 차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파트너 국가의 군사 기밀을 훔치라는 지시를 저는 커피 한 잔 시키듯 내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배신이었는지 그때 저는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예산회의에서 재무 담당관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분담금 현금 납부가 부담이 됩니다. 현물 대체를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현물이라면 파묘입니다. 식용유요. 우리 최대 수출품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잠시요.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방법입니다. 검토하시오. 전투기 개발 분담금을 식용유로 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다시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때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한국의 프로젝트를 그 정도로 봤다는 뜻입니다.
전투기 개발비를 식용유로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가볍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만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열어야 합니다. 제가 장관에게 올린 보고서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장관이 물었죠. 구체적으로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프랑스입니다. 라팔 36대 도입을 추진합니다. 다소의 걸작이죠.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다목적 성능이 검증된 기체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둘째, 미국입니다. F-15EX 18대를 검토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전투기죠. 세계 최강의 제공 전투기입니다. 다시 넘겼습니다. 셋째, 중국의 JF-17도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탁월합니다. 넷째, 러시아의 수호이 35도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고요. 다섯째, 튀르키예에서도 자체 전투기 사업에 인도네시아 참여를 원한다고 접촉해 왔습니다. 장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원하던 반응이었죠. 5개 나라요.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세계 방산 시장이 우리 앞에 메뉴판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장관님, 인도네시아는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한테 팔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골라야 하는 겁니다. 장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KF-21은 어떻게 합니까? 장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저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험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가 수십 년간 피와 땀을 쏟고 있는 프로젝트를 저는 보험이라고 불렀어요. 50년 넘게 기술을 쌓아온 나라의 꿈을 저는 서랍에 넣어두는 보험 증서 정도로 취급한 겁니다. 그 뒤로 저는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파리의 다소 본사에서 라팔 프레젠테이션을 받았죠. 프랑스 사람들은 발표를 정말 잘합니다. 조명부터 달랐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서 와인을 곁들인 만찬까지 준비했더군요. 고급 레스토랑 수준이었습니다. 스테이크 냄새가 코를 감쌌고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죠.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겁니다. 프랑스 측 대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워싱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F-15EX의 성능 자료를 받았죠. 놀라운 기체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펼쳐지는 탐지 범위를 보는 순간 감탄이 나왔어요. 하지만 가격도 놀라웠죠. 대당 1억 3천만 달러.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많았으니까요.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국장님, 한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고기를 씹으며 대답했죠. 한국이요? 필요하면 다시 부르면 됩니다. 그래도 공동개발 파트너 아닙니까? 파트너요? 저는 나이프를 접시 위에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파트너는 대등할 때 쓰는 말이죠. 한국은 지금 우리 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빠지면 곤란한 쪽은 한국이에요.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우리가 분담금을 5.8%로 깎았을 때도, 기밀을 빼돌리려 할 때도, 식용유로 때우겠다고 할 때도, 다른 나라 전투기를 쇼핑하고 다닐 때도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항의도 없었습니다. 불만도 표현하지 않았죠. 저는 그 침묵을 약함으로 해석했습니다. 봤습니까? 한국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장관에게 한 말입니다. 자신만만하게요. 하지만 그 침묵의 진짜 의미를 저는 3년 뒤에 알게 됩니다. 한국은 약해서 침묵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완성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가지고 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카드 한 장 정도로 여기고 필요하면 꺼내고 필요 없으면 서랍에 넣어두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지고 놀리고 있던 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파리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 한국은 엔진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워싱턴에서 브리핑을 받고 있을 때 한국은 레이더를 시험하고 있었죠. 우리가 5개국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은 단 한 발짝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어디까지 갔는지 저는 곧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제 계산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으면서요.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파리였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하늘은 회색빛이었죠. 프랑스의 가을은 우아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코트 자락이 바람에 날리고 카페에서 커피 향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다소 항공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다소, 프랑스의 자존심이죠. 라팔을 만든 회사입니다. 라팔은 실전에서 검증된 전투기예요. 리비아 작전에서 날았고 시리아 상공을 지배했습니다. 인도가 36대를 사갔고 그리스가 선택했고 이집트가 도입했죠. 다소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감탄이 나왔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유리벽 너머로 라팔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기체의 곡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잘합니다. 기술 브리핑부터 달랐어요. 라팔 F4 사양은 기존 대비 전자전 능력이 43% 향상됐습니다. AESA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기밀이지만 경쟁 기종 대비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죠. 다소의 수석 부사장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라팔의 비행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기체의 모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우리 대표단 전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파리 시내의 레스토랑이었어요. 미슐랭 2스타였죠. 하얀 테이블보 위에 은식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와인 리스트만 3페이지였습니다. 스테이크가 나왔을 때 칼을 대는 순간 육즙이 흘러나왔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입 안에서 녹았죠.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겁니다. 다소 측 수석 부사장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프랑스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에펠탑 불빛이 레스토랑 창문으로 비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3주 뒤 다소에서 공식 견적서가 도착했습니다. 안디가 서류를 들고 제 사무실로 뛰어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국장님, 다소 견적서인데요. 읽어보시오. 안디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라팔 36대 기준 총 도입 비용이 기존 협의보다 22% 인상됐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죠.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대당 가격이 1억 1천만 유로에서 1억 3,400만 유로로 올랐습니다. 36대 기준 총 비용 차이가 8억 유로 이상이에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파리에서 와인 마시면서 파트너라고 했던 사람들이 견적서에는 약탈을 적어놓은 겁니까? 하지만 더 나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안디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납기도 문제입니다. 원래 합의는 계약 후 24개월 내 초도 납품이었는데 이번 견적서에는 38개월로 바뀌어 있습니다. 38개월이요? 14개월이나 늦어졌다고요? 예. 그리고 기술 이전 조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등이 차가운 가죽 등받이에 닿았죠.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지만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즉시 다소의 항해 서한을 보내시오. 항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2주 뒤 다소의 답변이 왔어요. 정중했지만 내용은 냉정했죠. 현재 글로벌 공급망 상황과 원자재 가격 변동을 고려한 조정입니다. 해당 조건이 수용 불가능하시다면 다른 고객과의 계약을 우선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타르와 인도가 추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었을 때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죠.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싫으면 사지 마라. 다른 데 팔겠다. 그게 저 우아한 프랑스어 뒤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였습니다. 안디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서류를 서랍에 밀어넣으며 대답했습니다. 프랑스는 적겠습니다. 미국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메뉴판에 선택지가 많았으니까요. 프랑스가 안 되면 미국이 있고, 미국이 안 되면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튀르키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뉴판이 하나씩 닫히기 시작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죠. 포토맥강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거리에 나무숲은 전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앙상한 가지가 회색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청하는 것처럼요. 미국 국방부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펜타곤의 규모는 사진으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이
완전히 달랐어요. 세계 최강 군사력의 심장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F-15EX 브리핑은 보잉 측이 담당했습니다.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3개 설치되어 있었고 보잉의 방산 부문 수석 부사장이 직접 나왔죠. F-15EX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제공 전투기입니다. 스크린에 기체의 3D 모델링이 회전하며 나타났습니다. 날개 아래 무장 거치대가 하나씩 활성화되더니 미사일이 장착되는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최대 무장 탑재량 13톤. 기존 F-15 대비 전자전 능력 280% 향상. 수명 2만 비행시간. 숫자 하나하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이거다. 이 전투기다. 라파엘 따위와는 급이 다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실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조건을 제시했죠. 18대 도입을 기준으로 기술 이전 패키지를 요청합니다. 레이더 시스템과 전자전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공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잉 측 담당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있던 미국 국방부 관계자와 눈빛을 교환했죠.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바로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놓쳤어요. 위자야 국장님, 미국의 무기 수출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측 관계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꺼웠어요. 이건 수출 허가 조건입니다. 먼저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죠. 두 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기술 이전은 불가합니다.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항목은 의회 규정상 이전이 제한됩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지 보수는 미국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현지 정비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있지만 핵심 정비는 미국 기술진이 담당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무장 선택권도 제한됩니까? 미국산 무장만 장착 가능합니다. 제3국 무장 통합은 별도 승인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예상 일정을 봤죠. 의회 승인까지 최소 18개월에서 24개월. 잠깐만요. 기술 이전도 안 되고 유지 보수도 미국에 종속되고 무장도 미국산만 써야 하고 의회 승인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미국 측 관계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무기 수출의 표준 조건입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척해야 했죠. 외교적 자리였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와서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안디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종속되는 겁니다. 안디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러면 미국도 접으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링컨 기념관의 하얀 기둥이 멀리 보였죠. 세계 최강 대국의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저에게는 위압으로 느껴졌어요. 아직 결정하지 마시오. 다른 옵션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싹트고 있었어요. 작은 불안이었습니다. 아주 작았죠. 하지만 그 불안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죠. 안디가 보낸 메일이 있었어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 KF-21 관련 동향 보고. 저는 무심코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읽었죠. KF-21 시제기 2호기 초도 비행 성공. 계획 대비 일정 차질 없음. 저는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관심이 없었거든요. 한국이 시제기를 띄웠다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비행기가 뜨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때 저는 그 한 줄이 얼마나 무서운 문장이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자카르타로 돌아온 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프랑스는 견적을 수정하지 않았고 미국은 의회 승인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였죠. 메뉴판에 2페이지가 접힌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여유로웠습니다. 중국이 있었고 러시아가 있었고 튀르키예가 있었으니까요. 선택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한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아주 사소했어요. 정보 담당관이 주간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한 게 전부였습니다. KF-21 시제기 3호기, 4호기 비행시험 연속 성공. 누적 비행 횟수 87회. 사고 건수 제로. 저는 그 줄을 읽고 넘겼습니다. 87회요?
시제기가 87번 날았다는 건데, 뭐, 그리 대단한 건가. 저는 커피를 마시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죠. 2주 뒤 또 보고가 왔습니다. KF21 초음속 비행시험 성공. 마하 1.2 도달. 첫 시도에서 안정화 완료. 저는 이번에는 멈춰서 읽었습니다. 첫 시도에서 초음속 안정화라고요? 미국의 F-35도 초기에 초음속 비행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진동 문제, 열 관리 문제가 수차례 터졌죠. 한국은 단번에 통과했다고요? 운이 좋았겠죠. 제가 안디에게 한 말입니다. 안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찜찜한 게 보였어요. 한 달 뒤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보고서가 아니라 뉴스였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안디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어요. 화면에 외신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폴란드, 한국산 K2 전차 1,000대 도입 계약 체결. 총 규모 18조 원.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죠. 18조 원이라고요? 예.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차 도입 계약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1,000대 넘게 사겠다는 겁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전차와 전투기는 다릅니다. 전차를 잘 만든다고 전투기를 잘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주 뒤 또 터졌습니다. UAE, 한국산 천궁 방공 시스템 비교 평가에서 1위 선정. 미국산 패트리어트 대비 반응 속도 1.8배. 유지 보수 비용 40% 절감. 저는 이번에는 기사를 3번 읽었습니다. 미국산보다 낫다고요? 패트리어트는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입니다. 걸프전에서 검증됐고 전 세계 17개국이 운용하고 있어요. 그 패트리어트보다 한국산이 빠르다고요? 데이터 출처가 확실합니까? 안디에게 물었습니다. UAE 국방부 공식 발표입니다. 동일 조건 비교 시험 결과요. 공식 발표라고요. 그건 과장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실제 수치를 기반으로 한 평가라는 뜻이었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이마를 스쳤지만 식은땀이 그 바람보다 먼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방공 시스템과 전투기는 다른 물건이니까요. 그 다음 달에 결정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KF-21 무장통합시험 완료.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성공. 공대지 미사일 명중률 목표치 초과 달성. 저는 보고서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장통합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고 컴퓨터가 사격 재원을 계산하고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정확한 타이밍에 작동해야 합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야 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쓰러지는 프로젝트가 부지기수예요. 미국도 여기서 수년을 허비했습니다. 한국은 통과했습니다. 예정대로요.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를 꺼냈죠. KF-21 프로젝트 평가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공 확률 8% 이하. 기술적 완성 가능성 극히 낮음. 지속적 투자 가치 없음. 저는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요. 그리고 서랍에 다시 밀어넣었습니다. 문을 닫았죠. 하지만 현실은 서랍에 넣는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제가 30년간 분석해온 전 세계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기록이었죠. 미국 F-35. 개발 기간 지연 7년. 예산 초과 수백억 달러. 소프트웨어 결함만 800건 이상. 유럽 유로파이터. 참여국 간 의견 충돌. 완성까지 거의 20년. 러시아 수호위 57점, 예산 부족, 엔진 결함, 시제기 추락. 수십 년째 미완성. 그리고 한국 KF-21. 지연 제로. 사고 제로. 실패 제로. 일정 준수율 100%. 4개의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미국 그래프는 위아래로 널뛰기를 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중간에 끊어져 있었으며, 유럽은 끝없이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직선이었습니다. 계획선과 실제 진행선이 거의 겹쳐 있었어요. 자로 그은 것처럼요. 이건 통계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건 저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막혔고 미국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어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JF-17 블록 3점, 가격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서방 전투기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성능은 4세대급이지만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중국 항공공업 집단 본사에서 브리핑을 받았죠. 중국 측은 열정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팔고 싶어 한다는 게 표정에서 드러났어요. 가격은 유연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도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넓게 제공하겠습니다. 중국 측 대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통하는 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자카르타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올렸더니 외교부에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중국 전투기 도입은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외교부 차관보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민감하다뇨? 왜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면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있어요. 튀르키예가 러시아 S-400을 도입했다가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한 선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치라는 벽이 기술과 가격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어요. 중국이 막히자 러시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수호이 35점, 기동성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러시아는 국제 제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부품 수급이 불안정했고 애프터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군 수뇌부에서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전투기를 삽니까? 부품이 끊기면 경납고에 세워두고 구경만 해야 합니다. 러시아도 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가 남아 있었어요. 튀르키예의 자체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이었죠. 하지만 튀르키예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이 3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참여를 요청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플라스틱이 차가웠어요. 5개국이었습니다.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세계 방산 시장이 메뉴판처럼 펼쳐져 있다고 자랑했던 그 5개국이요. 전부 막혔습니다. 한 곳도 남지 않았어요. 가격을 올리거나 기술을 안 주거나 정치가 막거나 제재에 걸리거나 자기들도 못 만들거나.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우리한테 팔 수 있는 전투기가 없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모니터를 켰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죠.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230억 달러 돌파. 역대 최고 기록 갱신. 크로를 내렸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추가 도입 협의. 사우디아라비아, 천궁 방공 시스템 2차 계약 추진. 호주, 한국산 자주포 K9 도입 검토. 이라크, 말레이시아, 페루, 콜롬비아 한국 방산 제품 도입문의 쇄도. 화면을 스크롤하는 제 손가락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기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의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는 나라가 계속 나왔습니다. 14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의사를 밝힌 나라가 14개국이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두 손이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치지 못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에어컨이 3개 돌아가고 있었는데도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2개의 그림이 겹쳐졌습니다. 한쪽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세계 14개국이 줄을 서서 무기를 사겠다고 하는 나라. KF-21을 완성하고 양산을 준비하는 나라. 전투기 개발 성공률 100%의 나라.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요. 3년 동안 5개국을 돌아다녔지만 전투기 한 대 사지 못한 나라. 메뉴판을 자랑했지만 메뉴판이 전부 닫힌 나라. 그리고 우리가 차버린 파트너는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고 우리는 세계의 바깥에 서 있었. 저는 모니터를 끄지 못하고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에 따가웠지만 눈을 감지 않았어요. 감으면 더 무서운 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제가 만든 결과가요. 제 오만이 만든 결과가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KF-21 양산 1호기 출고. 정보 담당관이 아침 일찍 달려왔습니다. 태블릿에 사진이 떠 있었어요. 한국의 공장에서 전투기 한 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제기가 아니었어요.
실전 배치용 양산 기체였습니다. 카메라가 기체를 천천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매끄러운 동체에 날카로운 날개가 달려 있었고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표면이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무서웠습니다. 압도적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기체의 동체를 찬찬히 살펴봤죠. 태극기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기는 없었습니다. 원래 공동개발국으로서 우리 국기가 나란히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빠져 있었어요. 태극기만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빨간색과 흰색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감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뒤로 일주일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었죠. 위자야 국장, 오후 3시까지 궁으로 출두하시오. 대통령께서 직접 면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이 젖어 있었습니다. 땀이었어요.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 방은 나무향이 나는 고급스러운 공간이었는데 그날은 냉기가 감돌았어요. 대통령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죠. 제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죠. 30초. 대통령은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그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양복 바지 안에서 무릎이 부딪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봤죠. 그 눈빛은 제가 30년간 관료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실망도 아니었어요. 경멸이었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차가웠어요. 가죽이 제 체온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 KF-21 양산 1호기 출고 보고서였어요. 그 옆에는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획득 현황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서류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됐죠. 한국 KF-21 양산 시작. 수출 대기 14개국. 방산 수출 230억 달러. 인도네시아. 신규 도입 전투기 없음. 진행 중인 계약 없음. 3년간 선거 없음.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오히려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3년입니다. 국장이 5개국을 돌아다닌 지 3년이 됐소. 결과가 뭐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침조차 없었죠. 각국 사정이 복잡하여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각국 사정이요? 대통령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프랑스. 가격 22% 인상, 납기 14개월 지연. 이건 국장이 관리하지 못한 거 아니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기술 이전 거부, 의회 승인 2년 대기. 이것도 국장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니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 정치적 리스크. 러시아. 제재. 튀르키예. 자체 지연. 국장이 메뉴판이 5개라고 자랑했을 때 나는 믿었소. 5개 중 하나쯤은 되겠지 했소. 대통령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났죠. 5개가 전부 막혔소. 하나도 안 되고 있소. 그리고 우리가 버린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소. 14개국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소. 이게 국장의 전략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한 글자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죠. 자카르타의 오후 햇살이 등 뒤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실루엣이 검게 보였어요. 내가 직접 한국에 갈 것이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KF-21 참여 조건을 다시 논의할 것이오. 공동개발 복귀를 요청할 것이오. 각하, 한국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대통령이 돌아섰습니다. 저를 봤죠. 그건 국장이 만들어야 할 일이오. 내가 가기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을 하시오. 한국 국방부에 면담을 잡으시오. 조건을 준비하시오. 분담금 원상 복구안, 추가 투자안 전부 만들어서 가져가시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실패하면 각오하시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나올 때 복도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걸었죠. 사무실로 돌아와서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손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모욕한 나라에 가야 합니다. 분담금을 5.8%로 깎아놓고 기밀을 빼돌리려 하고 식용유로 때우겠다고 하고 보험이라고 불렀던 그 나라에 가서 제발 다시 해봅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국 기술자 앞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 수준의 기술을 왜 우리가 돈 내고 사야 합니까?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시연하는 자리에서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내뱉은 말이었죠. 그들이 그 말을 잊었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카르타의 하늘은 뿌옇고 습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풍경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의 어느 공장에서 전투기가 조립되고 있는 광경이요.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 검사 장비가 작동하는 소리, 기술자들이 서로 확인하며 점검하는 목소리. 그 소리 속에 인도네시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워버렸으니까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 국방부에 보낼 면담 요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치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존경하는 한국 국방부 기중. 인도네시아 국방부 방산획득국장 위자야 쿠스마입니다. KF-21 공동개발 사업 관련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한 문장을 치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자존심이 키보드를 누르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으로 전투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무기를 사온 사람이 무기를 만드는 나라에 가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 그게 제가 자초한 현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건 공기였습니다. 자카르타의 공기와 달랐어요. 차갑고 건조하고 깨끗했습니다. 코끝이 시렸죠. 하지만 그 추위보다 제 마음이 더 차가웠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벽면에 거대한 광고판이 보였습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로고가 선명했어요. 그 아래 KF-21의 비행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전투기. 그 기체에 제가 주문한 인도네시아 국기는 없었죠. 태극기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고판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행 가방 바퀴가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났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 사진만 보였습니다. 3년 전 제가 보험이라고 불렀던 프로젝트가 공항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성공 확률 8%라고 적었던 그 전투기가 완성되어 하늘을 날고 있었죠. 국장님,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거리는 깔끔했습니다. 도로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이 나라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처럼요. 한국 국방부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왔어요.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했죠. 대통령이 오시기 전에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만드는 건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약속 시간이 됐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디가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어봤어요. 10시 면담 약속으로 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방부입니다. 안내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담당 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얀 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죠. 그 하얀 벽이 저에게는 거절의 색깔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한국 측 실무관이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제 직급에 비하면 한참 아래였죠. 3년 전이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 앉지도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국장급이 나와야 한다고 따졌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위자야 국장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손한 적이 있었던가. 30년 관료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한국 측에서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실무관과 과장급이었습니다. 국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밤새 만든 자료였어요. 분담금 원상 복구안 22%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이었죠. 거기에 추가 투자 5천억 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였어요. KF21 공동개발 복귀를 요청드립니다. 분담금은 원래 합의대로 22%로 복구하겠습니다. 추가로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합니다. 저는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한국 측 과장이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날씨 예보를 읽고 있는 것처럼 담담했죠. 잠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이 제안서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상부에 보고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분짜리 면담이었어요. 제가 3년간의 후회를 담아서 밤새 만든 제안서는 검토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안디가 말했습니다. 반응이 안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넓은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아름다움은 거리감으로 느껴졌어요. 이 나라는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리감이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음 날 답이 왔습니다. 안디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2시에 면담이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국장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양복을 다시 챙겨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3년 전보다 주름이 깊어져 있었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회의실이었어요. 더 작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측 국장이 직접 나와 있었죠. 위자야 국장님. 한국 측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죠. 한국 측 국장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안쪽에서 가슴이 쿵쿵 뛰는 게 느껴졌어요. 분담금 22% 복구와 추가 5천억 원 투자 제안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측 국장이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됐다는 게 수락이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가슴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되는 건가? 받아들여지는 건가? 하지만 다음 문장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저는 멍해졌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어요. 인도네시아와 논의할 사안은 더 이상 없습니다. KF21은 한국 단독으로 충분합니다. 현재 14개국에서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고 양산 물량은 이미 수년간 예약이 차 있습니다. 한국 측 국장이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제안서를 제 쪽으로 도로 밀었어요. 하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관료 생활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떨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분담금을 30%까지 올리겠습니다. 아니, 35%까지도 가능합니다. 추가 투자 규모도 늘릴 수 있습니다. 제발 한국 측의 조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맞추겠습니다. 한국 측 국장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연민은 아니었어요. 안타까움도 아니었죠. 그건 확신이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만든 것에 대한 확신이요. 위자야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측 국장이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5.8%로 깎았을 때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밀 유출 시도가 있었을 때도 공식 항의를 하지 않았죠. 식용유로 대금을 대체하겠다는 제안이 왔을 때도 우리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측 국장이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완성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의 배신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개발을 멈출 이유는 없었죠. 우리는 그냥 만들었습니다. 묵묵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KF-21은 완성됐고 세계 14개국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없어서 더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측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번은 속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제안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밤새 만든 서류였습니다. 분담금 복구안, 추가 투자안, 기술협력 재개 방안.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하지만 단 한 장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장면이요. 대기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기 배지를 단 대표단, 사우디 대표단, 호주 대표단, 그리고 말레이시아 깃발이 보였어요. 한국의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선 나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지나 걸어야 했습니다. 거절당한 사람이 합격한 사람들 옆을 지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 같았죠.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이 건물에 있을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폴란드 대표단 중 한 명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였어요. 한국과의 추가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공방공 시스템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목소리가 제 등을 때렸습니다. 우리가 버린 한국을 다른 나라들이 모셔가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요. 빈손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창밖으로 보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불빛은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의 빛깔이었습니다. 자카르타에 돌아와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빈손으로요.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초간 저를 봤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했죠. 국장직을 내려놓으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30년 관료 생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요. 한국은 55년 전에 총 한 자루 만들 기술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폐허에서 시작했죠. 원조를 받아야 살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55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총을 만들었습니다. 장갑차를 만들었어요. 전차를 만들고 자주포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경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한 계단씩 올라갔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면 원인을 찾아 고치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 계단의 꼭대기에 KF-21이 있었습니다. 55년간의 축적이 하나로 모인 결과물이요. 그래서 실패가 없었던 겁니다. 실패할 것은 이미 55년간 다 겪어본 거니까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같은 55년 동안 뭘 했습니까? 쇼핑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사고, 미국에서 사고, 러시아에서 사고,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완성품만 골라 담았죠.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패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한국은 실패하면서 배웠고 우리는 실패를 피하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55년 뒤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만들고 있고 우리는 전투기를 사러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14개국이 줄을 서는 나라가 됐고 우리는 줄에서 쫓겨난 나라가 됐죠. 하지만 가장 아픈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픈 건 신이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납기를 맞추고 계약대로 이행하고 품질을 보장했죠.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성능도 좋지만 약속을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분담금 약속을 어기고 기밀을 빼돌리려 하고 식용유로 때우겠다고 했죠. 파트너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쳤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쌓았고 우리는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위자야 쿠스마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무기 슈퍼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30년간 세계의 무기를 사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기를 사는 법만 알았지. 무기를 만드는 나라의 가치는 보지 못했어요. 한국은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사는 나라가 아니라 만드는 나라. 55년간 한 계단씩 올라온 나라. 비웃음을 받을 때마다 결과로 대답하는 나라. 배신을 당해도 복수 대신 완성을 선택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저는 보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을이라고 봤어요. ATM이라고 취급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30년간 무기를 사온 전문가라는 사람이 눈앞에서 역사를 만들고 있는 나라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불가능을 알면서도 해내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2번이나 속이려 했던 저는 이 시대 가장 어리석은 관료로 기억될 것입니다. 30년의 경력과 국장이라는 직함이 한순간에 의미 없는 것이 됐습니다. 제 판단 하나가 국가의 미래를 날려버렸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신뢰를 쌓는 나라와 신뢰를 깨뜨리는 나라. 그 55년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